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선형 회귀랑 로지스틱 회귀를 이제 지나서 의사결정나무랑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분류하는 거를 할 건데요. 그 의사결정나무는 디시전 트리 모델이라고 불리고 뭐 랜덤 포레스트는 그냥 말 그대로 랜덤 포레스트인데, 일단 의사결정나무가 뭐냐면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 모델이 어떤 값을 예측하는 거를 트리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의사결정나무예요. 디시전 트리인데, 이게 기존의 그 선형 모델이나 아니면 로지스틱 모델에 비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 일전에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 모델이라는 게 인풋이 있고 모델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모델이에요. 그러면 아웃풋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측해가지고. 근데 어떤 인풋이 있고 있는데 그 안에서 모델이 우리가 어떤 짓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 내부적으로. 왜냐면 프로그램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키랑 몸무게를 넣었을 때 비만도를 측정한다. 비만도 YN을 측정하는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키 180에 몸무게 60kg을 넣었을 때 비만도가 N으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라고 밖에 알 수 없고, 이 모델에서 키 180이랑 60을 가지고, 몸무게 60을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는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왜 180에 60이 비만이 아닌지라는 거를 남들한테 설명해야 되잖아요. 모델을 만든 사람이라면은. 뭐 데이터를 학습해서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기엔 좀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디시전 트리는 이렇게 트리 형태로 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뭐냐면은 어떤 어린아이가 밖에서 나가서 놀지 안 놀지를 결정하는 건데, 첫 번째 이 트리에서 첫 번째 그 DP를 보면은 밖에 날씨가 어떤지, 밖에 날씨가 맑으면은 플레이가 2고 돈 플레이가 3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날씨가 맑으면은 놀 수 있는 확률이 2고 안 놀 확률이 3이야. 안 놀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근데 밖에 날씨가 오버캐스트야. 약간 흐려. 그러면은 플레이가 4고 돈 플레이가 빵이에요. 그럼 무조건 나가서 놀겠죠? 근데 밖에 날씨가 비가 와. 비가 오면 밖에서 노는 게 3이고 밖에서 안 노는 게 2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과를 냈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비가 오면은 얘가 나가서 놀 확률이 높네. 왜냐면 그 아래에 보면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또 나가서 놀지 않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안 불면 나가서 놀아. 내가 생각했을 땐 비가 오면은 그냥 안 놀 것 같은데 참 신기하죠, 이 사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델이 어떤 결과를 예측했는지 조건을 이렇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시전 트리가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는 뭐냐면은 그 머신러닝 방법 중에 앙상블이라고 있어요. 앙상블. 이게 앙상블이 뭐냐면은 오케스트라가 기본적인 앙상블의 단어 뜻은 그 오케스트라 보면은 막 악기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악기들을 여러 개 이렇게 섞는다, 화음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앙상블이. 그래서 이 머신러닝 쪽에서 앙상블은 여러 가지 모델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모델 1, 2, 3을 만들어서 그 1, 2, 3의 합친 결과를 그 최종 모델의 아웃풋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합치는 거예요. 모델을 모델 1, 모델 2, 모델 3이 있으면은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모델로 만드는 게 이게 앙상블이에요. 앙상블 아웃풋. 근데 이 디시전 트리 모델을 여러 개 합치면은 이 디시전 트리가 나무잖아요. 나무를 여러 개 합치면 숲이 되니까 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디시전 트리 여러 개 쓴 게
여러 개 앙상블한 게 바로 랜덤 포레스트거든요. 숲이에요, 숲. 그래서 아마 머신러닝 쪽에서 분류하는데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랜덤 포레스트라고 이미 논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그 머신러닝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해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그 구글 드라이브,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랩에서 바로 그냥 코딩을 한 줄 한 줄씩 진짜 맨땅에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기 전에, 어떤 AI에 대한 학습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 데이터로 뭘 예측할 건지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는 일단은 저 GitHub에 올라가 있어요. 의사결정나무 랜덤 포레스트 이용한 분류에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랑 그 데이터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론데이터.csv라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그 랜덤 포레스트랑 디시전 트리를 쓸 텐데, 일단 엑셀을 열어보면은 한 4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세로축을 보면 이제 한 4만 3천 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고, 이 한 줄 한 줄당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 있고, 대출 금액 있고, 타겟,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 디스크립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사용자의 대출 연체를 예측하는 문제. 얘가 대출을 받았는데 얘가 연체를 할지 말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 데이터란 게 뭐냐면은 나이, 대출 총액, 뭐 신용대출 총액, 신용카드 발급수, 인컴, 소득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대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데이터고, 기본 데이터들. 그리고 맨 마지막 이게 타겟.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겟이 빵이면은 대출을 하는 거고, 아니 대출 연체를 안 하는 거고, 이 타겟 값이 1인 사람들은 연체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타겟 값이 정해져 있는 데이터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대출을 연체를 했다, 이런 사람은 대출을 연체를 안 했다. 이미 그 값이 나와 있는 값들이죠. 그러니까 이 X 값이랑, 그러니까 들어가는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랑 예측한 값 두 개가 있어야지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겟 값을 우리가 0하고 1을 실제로는 이 타겟 값이 없을 거잖아요. 최초에 만약에 은행에서 근무하는데 이 앞에 뭐 나이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사용자가 입력을 했거나 뭐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 값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출을 연체했는지 안 했는지는 실제로 연체를 했던지 안 했던지를 해야 알 수 있는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채워야 돼요. 실제로는 이 타겟 값을 사람이 일일이 이 사람이 0이야, 이 사람은 1이야, 순수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게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뭐 라벨링이라고도 하는데, 일일이 해줘야 되지만 일단 준비된 데이터셋에는 이미 지금 이 사람이 연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데이터셋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이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거나 뭐 예측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 데이터를 올려야 되겠죠. 데이터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콜랩에서는 그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을 시켜주거든요.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from 구글 콜랩 to 드라이브 한 다음에 드라이브 점 마운트 콘텐트 드라이브 컨트롤 엔터를 해주면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랑 이 콜랩이랑 연동하는 거를 얘가 실행을 해줘요. 대신 그 인증 코드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가 생기는데, 이 링크 들어간 다음에 계정 선택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코드가 나와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누르면은
이제 이 구글 드라이브가 이제 이 콜랩하고 연동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여기 왼쪽에 폴더 모양이 있는데 이 드라이브에 이 마이 드라이브가 내 구글 드라이브 루트 경로거든요. 거기 안에서 저는 이 콜랩 노트북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 이제 파일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드라이브 실제로 가보면은 여기 콜랩 노트북이라는 폴더를 제가 만들어서 여기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여기 보이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 AI 안에 이 엑셀 파일을 어디다 넣었냐면은 AI 안에 클래시파이케이션 안에 이 론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일 경로 복사를 한 다음에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파일 불러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또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임포트 OS 판다스. 이 판다스는 그 파이썬에서 엑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라이브러리인데 대부분 이 판다스랑 넘파이라는 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두 개는 AI를 하는데 맨날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편해요. 그래서 판다스 리드 CSV를 해주고 s.base.in 데이터 다음에 아까 복사했던 경로를 해주고 엔터를 해주면은 이제 이 데이터에 이 엑셀 파일이 읽어왔어요. 실제로 어떻게 잘 읽어왔는지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데이터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은 아까 43,000개 정도가 이제 들어왔죠. 이게 판다스 형태로 보이는 건데 엑셀이랑 똑같죠. 이 타겟 것까지 들어가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중간은 생략됐는데 뭐 헤드를 하면은 5개만 보여요. 뭐 10개를 보고 싶다. 그럼 데이터 헤드 10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약간 감을 잡는 데 편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까지는 했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 넣기 전에 전처리를 막 해야 되겠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데이터 엑셀을 다시 보시면은 이거는 다 전처리가 돼 있는 데이터네. 허허, 이거 말고 설마 이 데이터를 올렸나? 그런가 보네. 일단 제가 올린 데이터가 좀 잘못됐는데 기본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성별이랑 지불 방법, 핸드폰 요금 지불 방법, 페이 메소드, 핸드폰 요금 납부 방법이 있고 직업군이 있어요. 직업차. 이게 A, B, C D로 돼 있고 얘도 A, B, C D로 돼 있고 성별도 MF로 돼 있는데 이런 숫자가 아닌 데이터 이면서 범주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필드는 더미 데이터를 사용해서 약간 나눠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약간 영어로는 카테고리컬 데이터, 즉 범주형 데이터. 성별 같은 경우 남자랑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 여자. 그리고 여기서 핸드폰 직업 같은 경우도 A부터 D까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를 갖는 거는 약간 필드를 쪼개가지고 더미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더미 필드 혹은 더미 변수. 이거를 왜 만들어줘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모델을 학습하는 데는 무조건 숫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알파벳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은 남자가 0, 여자가 1, 뭐 직업도 0, 1, 2, 3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숫자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단순히 숫자의 크기에는 의미가 없고 단순히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 거잖아요. 즉, 이 직업이 0, 1, 2, 3이 있는데 3이 0보다 크지만 이 0과 3은 사실 동등한 레벨이잖아요. 왜냐면은 단순히 직업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값들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때려 박으면은 이 모델이 학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모델은 숫자를 가지고 뭐 높고 낮고 비교를 할 텐데 이 0, 1, 2, 3은 숫자로서의 의미보다는 단순히 그 구분하기 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더미 필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만약에 4개를 분류한다. 직업이 A, B, C, D가 있다. A, B, C, D가 있으면은 그 필드를 하나씩 만들어요. 직업 A, 직업 B, 이거 A예요, A. 직업 C 하고 직업 D. 이런 식으로 필드 하나를 4개로 쪼갠 다음에 만약에 직업이 A다. 원래 직업 필드의 A 값이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1, 0, 0, 0인 거예요. 만약에 원래 직업이 B다. 그러면 0, 1, 0, 0. 만약에 C면은 0, 0, 1, 0.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정말로. 대신 하나의 필드로 쓰지 않고 각각의 컬럼을 써가지고 이 모델이 각각의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가지로 분류가 된다면 이 필드를 4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3개를 만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4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필드가 3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직업이 A일 때, B일 때, C일 때, 그리고 D일 때는 다 빵이면은 이게 D라고 모델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구분할 수 있는 값 마이너스 1을 필드로 만들어요. 이렇게 3개. 근데 실제로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그 4개를 만들어도 그러니까 각각 D일 때 그냥 빵빵빵 1로 해가지고 필드 하나를 더 만들어도 사실은 뭐 별로 영향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거 3개 쓰나 4개 쓰나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컬럼이 겁나 많아. 한 1000개 정도 되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이 범주형 데이터를 줄여서 한 100개 정도 컬럼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학습을 하는데 그 컬럼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성능은 더 빨라져요. 적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줄이는 게 더 좋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는 제가 해봤을 때 그냥 4개로 하든 3개로 하든 그렇게 영향도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카테고리 마이너스 1을 많이 쓰는데 그 블로그나 뭐 그런 거 찾아보면은 근데 또 어떤 라이브러리 안에는 그냥 4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3개를 썼을 때 성능이 4개를 쓴 거랑 비슷하게 나오면 그냥 4개 써도 되고 3개가 더 빠르면은 3개 쓰면 되고 이렇게 뭐 가변적으로 선택하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카테고리 범주형 데이터를 쪼개는 걸 할 건데 이것도 뭐 그냥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그냥 코드 한 줄이면 돼요. 일단은 카테고리컬 데이터인 이 성별, 지불 방법, 직업을 좀 빼내 볼게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데이터 카테고리는 데이터 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일단 블로그에 썼던 거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고 성별 페이 메소드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카테고리를 출력을 해보면은 3개만 딱 빼냈죠. 그 다음에 이 3개 빼낸 거를 데이터 카테고리를 이제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그 더미로 나누면 돼요. 그 판다스에서 더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더미는 pd.get 더미 데이터 카테고리 넣고 컬럼은 성별 페이 메소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더미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아이고 뭐 틀렸네. 더미 is notified 데이트라고 썼네. 보세요. 이제 원래는 컬럼이 이렇게 3개였는데 3개가 M, A,
여기 안에는 MF 들어가고 여기 안에는 ABC 들어가고 여기 ABC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말한 거대로 다 그 분류할 수 있는 개수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얘 A면 1이 여기고 B면 여기가 1이고 C면 여기가 1이고 D면 여기가 1이고. 그래서 이 데이터 더미를 만든 거를 기존에 있는 그 X값, 인풋 값이랑 합쳐주면 되겠죠? 어떻게 또 합치냐? 일단 데이터에 데이터 너머리 숫자로 된 데이터는 이 세 가지 값을 빼야 되겠죠? pd.drop pd가 아니지 data.drop 컬럼 요거 세 개 필드를 빼겠다. 그럼 데이터 너머릭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세 개의 값이 빠지겠죠? 여기 빠졌죠? 빠뜨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합치면 돼요. 어떻게 합치냐? pd.concat 다시 데이터 너머릭은 concat은 concatenate라고 해서 엑셀에 있는 그 문자를 합치는 함수랑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데이트 너머릭이랑 데이터 더미를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데 이 수평 방향으로 합치는 거. 이거가 축. 그래서 1이면은 가로로 합치고 빵이면은 세로로 데이터를 합치거든요. 그래서 1을 하게 되면은 다시 데이터 너머릭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 세 개의 필드가 더미로 된 거가 이 타겟 맨 뒤에 데이터랑 합쳐졌죠. 원래 타겟이 맨 뒤에 있었는데 요거 세 개가 없어지고 타겟 뒤에 이게 붙었어요.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를 더미로 만들어 가지고 전처리를 해주는 게 끝났고, 이제 각 데이터 필드 간 상관계수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왜 보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이 타겟을 예측하는데,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영향이 큰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또 몇 가지를 임포트를 하고, 이제 흰맵이라는 게 있어요. 흰맵. 쿨웜 그 그래프 그거를 찍어보면은 뭐라고 나오니? 데이터 너머리 이게 MM이 아닌가 보네요. 뭐 아무튼 바꿔서 출력해보면은 이제 각 필드별로 서로 필드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프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 피규어 사이즈를 좀 늘려서 보면은 보기 편하겠죠. 한 18? 20, 18 하면은 그림이 커져요. 이거는 피규어 사이즈라서 딱 커지게 보면은 막 이렇게 X축, Y축 필드들이 쫙 있어가지고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나오는데, 그 1에 가까울수록, 양수 1에 가까울수록 빨간색이고 음수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그쪽으로 크면은 상관계수가 높은 거예요. 대신 마이너스면은 약간 역방향인 거고, 빨간색이면은 순방향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 타겟을 보면은 여기 이 가로축인데, 이 가로 쭉 보다 보면은 여기 한 마이너스 0.25인 게 있어요. 좀 진하죠, 이 색깔이. 이걸 보면은 CRDT_CNT, 이게 뭐냐면은 신용카드 발급수예요. 신용카드 발급수가 대출 연체 여부랑 상관관계가 크다. 근데 파란색인 거 보니까 신용카드 발급수가 낮으면 대출 연체가 발생하고, 신용카드 발급수가 높으면은 이 대출 연체 여부가 빵이니까, 빵에 가까우니까 미발생인 거예요. 좀 생각하면 좀 의외죠? 신용카드가 많이 발급한 사람이 뭔가 신용평가가 낮아가지고 대출 연체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신용카드를 발급을 적게 할수록 대출 연체를 많이 해요. 아마 신용카드를 발급해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나봐요. 그리고 또 다른 값들을 찾아보면은 0.27인 게 있어요. 이건 빨간색이니까 플러스 0.27인데, 이거는 레이트 텔이라고 적혀있는 건데, 레이트 텔이 뭐냐면은 핸드폰 요금 연체예요.
핸드폰 요금 연체 금액. 당연히 생각하면 핸드폰 연체 금액이 높으면 높은 사람일수록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연체를 하겠죠. 발생하겠죠. 그래서 순방향 빨간색으로 상환계수가 높은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0.33인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페이 메소드. 페이 메소드는 핸드폰 요금 납부 방법인데, 이게 A, B, C, D가 있었는데 A 방법인 사람들이 뭔가 대출 연체를 많이 발생시키나 봐요. 그래서 A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A 방법을 가진 사람은 핸드폰 요금을 많이 핸드폰 요금 지불 방식이 A인 사람은 대출 연체를 많이 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다 좀 낮은 걸 보니까 아마 이 세 개가 가장 키포인트인가 봐요. 일단 그렇게만 알고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볼게요. 데이터를 다 받고 데이터 분석 상관계수까지 다 봤으면 이제 모델을 만들기 전에 그 학습 데이터랑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데이터를 나누는 건데, 우리가 데이터 셋이 이렇게 4만 개가 있어요. 4만 개. 4만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80%는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쓸 거예요. 학습. 그리고 나머지 20은 테스트예요. 왜 이걸 나누냐면은 우리가 모델을 학습할 때,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킬 거란 말이죠. 모델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이 모르는 20%의 테스트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학습 데이터는 이미 얘가 모델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넣으면은 무조건 100% 정답이에요. 왜냐면은 이 모델은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막 죽어라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테스트 데이터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리시켜가지고 이 모델한테 안 알려준 값이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 과연 이 y 값이 이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그 타겟 값이랑 똑같은지, 이거를 비교하면은 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나눌 건데, 데이터 나누는 것도 되게 엄청 심플해요. 또 말이 어려웠지? 한 줄만 있으면 돼요. 일단 이 사이키론에서 그 학습 데이터 나누는 걸 제공을 하는데, 학습 데이터, 모델, 셀렉션, 임포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그래서 4개를 나눌 거예요. x 값 트레인이랑 x 값 테스트, 그리고 y 트레인, y 테스트. 이 x랑 y가 뭐냐면은 그 y는 그 타겟 값들, 즉 0하고 1, 이 사람이 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y고, x는 요거 값들이죠. 그래서 모델한테 요거 값들을 막 넣고 그거에 대한 y 값들을 막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은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 x를 이 값을 넣으면은 얘가 y를 막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y가 아닌 y 프리딕트를 예측하는 y 값이 나오겠죠 막.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모델이 성능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나누기 전에 그중에 뭐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 x랑 y를 나눠야 되거든요. 지우고, 그러니까 x는 뭐냐면은 타겟이 없는 값, 즉 데이터 너머릭에서 그룹 컬럼 타겟, x를 출력해 볼게요. 타겟을 뺀 값이 x이기 때문에 x를 보면은 여기 원래 타겟이 있던 자리에 타겟이 없어졌죠. 그래서 x 값은 순전히 예측한 값이 빠진 그 인풋 데이터고, y는 데이터 여기서 타겟이죠. 사실 타겟 하나값, 타겟 밸류즈. 그래서 y를 출력해보면은 0하고 1의 값을 갖는 그런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나눠놓은 다음에 이 4개의 값을 다시 생성하는 거예요. 뭘로 생성하냐면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여기다 뭘 넣냐면 x 넣고 y 넣고
테스트 사이즈. 이 테스트 사이즈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학습 데이터 80, 테스트 사이즈 20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여기서 설정하는 거예요. 0.1을 하면은 이 테스트 데이터가 20%니까 학습 데이터 80으로 만들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0.5를 하면은 학습 데이터 50, 테스트 데이터 50 이렇게 반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라는 게 있는데 옵션 중에 랜덤 스테이트가 뭐냐면은 이 테스트 트레인 스플릿이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값이 바뀌어요. 즉, 그 80% 20% 나누는 게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80, 20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뒤에서부터 80이 학습이고 20이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할 때마다 랜덤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이 랜덤 스테이트에다가 어떤 한 수를 넣으면은 나중에 이 랜덤 스테이트에 또 이 값을 입력하면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이게 테스트 트레인을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스트랩 tp 이 옵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스테티파이인가? 이거는 그 만약에 이 엑셀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이 시작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 윗부분을 보면은 타겟이 다 빵이고 뒷부분을 보면은 타겟이 1이에요. 근데 만약에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나눌 때 이 윗부분, 빵인 부분만 나누면은 이 타겟이 빵인 부분만 학습 데이터로 나누고 1인 부분을 테스트로 나누면은 이 모델이 학습을 할 때 빵만 학습을 할 거잖아요. 타겟이 빵인 것만 학습하니까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이 타겟이 빵인 거랑 1인 거랑 비율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 테스트랑 트레인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테스트랑 트레인을 나눌 것인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y값을 줘야지 이 테스트랑 트레인이 동일한 비율로 나뉘어요. 테스트랑 트레인 안에 그 타겟이 1이고 0인 게 동일한 비율로 나는 이 테스트 트레인 스플릿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 네 가지 값이 나오는데 하나씩 출력을 해보면은 x트레인 출력해보면은 막 여기 보면은 막 랜덤으로 인덱스가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타겟값 없고 x테스트도 보면 이렇게 랜덤으로 섞여 있고 제가 0.5로 해가지고 지금 2만 개씩 돼 있네요. x트레인도 2만 개고 x테스트도 2만 개. 근데 아까 0.2로 한다고 했죠? 다시 만들면은 x트레인은 34,000개고 x테스트는 8,000개. 그리고 y트레인을 한번 출력해보면은 빵일 있겠죠? y테스트 출력해보면 빵일 돼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테스트랑 트레인 데이터를 다 나눴어요. 이제 데이터 처리는 다 끝났어요. 그냥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모델 만드는 거는 진짜 엄청 쉽거든요. 이 사이클런에서 디시전 트리 모델 임포트 디시전 트리 우리는 분류를 할 거기 때문에 분류 클래시파이어를 하면 돼요. 만약에 나중에 회귀 모델을 쓸 거면은 리그레서를 하면 되죠. 클래시파이어를 한 다음에 DT는 디시전 클래시파이어 한 다음에 또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외우시면 돼요. 이 크리테리언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뭐 모델에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설정해 줄 수 있는 값이 있는데 보통은 이 값을 입력한다고 이미 이 값이 입력하고 이 값이 제일 효율이 좋다고 논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하고 그리고 이 디시전 트리는 우리가 또 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그 트리의 깊이를 정할 수가 있어요. 깊이가 뭐냐면은 이 트리는 지금 깊이가 2잖아요. 깊이가 한 줄이 빵, 뎁스 1, 뎁스 2, 뎁스 1, 뎁스 빵, 뎁스 1, 뎁스 2. 그래서 이 깊이를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는데 깊이를 디폴트로 하면은 맥스 뎁스를
그냥 디폴트 논 값으로 하면은 지가 알아서 그냥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그 깊이를 정해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엄청 많아, 그러면 이 깊이를 깊게 정하면은 학습하는 데 속도가 되게 느려져요. 근데 대신 보통 깊이를 4 정도로 하면은 이게 성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깊이가 깊다고 또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과적합돼가지고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4개로 하는데, 또 이것도 최적화된 깊이를 정하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는 그냥 디폴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모델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ttpit 한 다음에 x트레인이랑 y 트레인을 넣어주면은 이제 모델을 만들고 학습이 끝난 거예요. 엄청 빨리 끝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DT를 가지고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프리딕트를 하면 돼요. 프리딕트라는 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어떤 걸로 예측할 거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학습이랑 테스트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었고,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만들었고, 이 80%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놨어요. 그럼 얘는 이제 막 안에서 트리를 막 그렸을 거예요. 트리를 막 이렇게 그려서 어떤 식으로 트리가 나왔을 건데,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얘가 이 DT가 모르는 20%의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그럼 얘가 Y 값을 막 예측을 할 거예요. 01, 01, 01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프리트를 한 다음에 이 Y, X 테스트를 넣어 보면은 결과값이 01, 01, 01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나온 게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이죠. Y 테스트 프리딕트예요. 얘가 이 Y 테스트 프리딕트랑 우리가 뭘 비교해야 되냐? Y 테스트랑 비교하면 돼요. 왜냐면 이 Y 테스트라는 값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타겟 값이거든요. 즉 이 Y 테스트를 출력해 보면은 이 안에도 막 01, 01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값이고, 이 위에 Y 테스트 프리딕트는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능 평가를 뭐라 할 거냐면은 정확도랑 F1 스코어로 할 건데, 그것도 이 sklearn scikit-learn 안에 그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랑 F1 스코어를 찍어 보면은 df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df라고 해가지고 dt라고 해야죠. dt 하면 이제 정확도랑 F1 스코어가 나와요. 여기 트레인 테스트라고 있는 거는 제가 이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트레인 데이터를 넣었을 때,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넣었을 때 그 예측값들을 각각 분리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정확도랑 F1 스코어를 잰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이 모델은 이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이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정확도가 100%예요. 1.0이 100%거든요. 근데 대신 테스트 데이터, 얘가 모르는 데이터를 넣었는데 정확도가 89%가 나왔어요. 꽤 높죠? 그리고 F1 스코어는 좀 낮아요. F1 스코어도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건데, 왜 정확도는 높고 F1 스코어가 낮냐면은 이 데이터, 이 엑셀에 있는 4만 개의 데이터 자체가 0값이 거의 한 90%고 1, 그러니까 연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불균형해요. 그래서 이 모델이 그냥 빵이라고만 예측해도 90%는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좀 별로라 가지고 정확도는 높은데 그 F1 스코어라는 게 좀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만 가지고 우리가 그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그 모델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확도만 가지고는 이 모델은 되게 좋은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정확도가 89%니까 되게 높은 거죠. 근데 하지만 F1 스코어를 보니까 0.4밖에 안 나온 걸 보니까 이 모델은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모델 성능 측정하는 게 끝났어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디시전 트리의 장점이 뭐냐고 딱 말했을 때 그 트리 모양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트리 모양을 한번 뽑아 볼게요. 트리를 그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냐면은 당연히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입력하면은 바로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트리의 깊이를 무제한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트리의 깊이를 엄청 깊게 그렸었거든요. 아마 트리를 아마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안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깊이 해가지고 이 뎁스가 엄청 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나중에 이 뎁스를 좀 줄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좀 빠른데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랩이 그렇게 성능이 또 엄청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이에 이제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 대신에 랜덤 포레스트를 한번 써볼게요. 근데 어떻게 쓰면 되냐?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이 디시전 트리 모델 쓴 거를 살짝만 바꿔주면 돼요. 이 디시전 트리를 쓰지 않고 SK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앙상블 자동 완성이 한다네. 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는데 지금 얘가 돌아가고 있어서 자동 완성이 안되네요. 앙상블 안에서 디시전 트리 대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쓰고 이 모델 만들 때도 DT 대신 랜덤 포레스트 RF를 쓰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이 안엔 똑같아요. 그 다음에 rf.fit.ytrain 하면은 이제 이게 랜덤 포레스트 모델 만든 거예요. 막 의사결정 나무랑 랜덤 포레스트랑 막 엄청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이 한 줄만 바꿔주면은 그냥 모델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림이 아직도 그리고 있는데 미리 다른 것도 다 만들어 놓을게요. 디시전 트리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 만들었으니까 이걸로도 한번 성능 측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이 임포트 하는 부분은 한 줄만 있으면 되니까 이 아래만 복사하면 되고 복사를 한 다음에 이 DT인 부분만 RF로 바꿔주면 돼요. RF 빨리 그려라. 그래서 대충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막 트리가 엄청 크게 그려지죠. 이게 사실 아까 제가 그렸을 때는 이진 트리로 이렇게 그렸는데 얘가 이진 트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4개일 때도 있고 막 여러 개일 때도 있어요. 이 안에서 막 분기가 여러 개 되면은 그러니까 막 엄청 복잡해요. 근데 대신 이걸 보면은 그나마 어떤 조건 때문에 얘가 어떤 루트를 타서 뭐라고 예측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육안으로 그 내부를 볼 수는 있죠. 너무 기니까 그냥 끊을게요. 끊고 랜덤 포레스트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돌리면은 돌아 모델이 학습이 됐어요. 이미 학습한 걸로 똑같이 성능을 측정하면은 정확도가 높게 나왔죠. 아까는 0.89였는데 이제 92%예요. 정확도가 한 3% 올랐어요. F1 스코어도 한 3% 올랐어요. 아까는 40이었는데 뭐 심플하죠?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가 끝났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이 지금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랑 의사결정 나무를 2개를 했는데 전체의 x값을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체의 x값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관관계를 그렸을 때 그린 거 어디 갔어? 이 상관관계를 그렸을 때 그 상관계수가 큰 게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만 가지고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상관관계 계수 큰 게 데이터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데이터 코릴레이션은 데이터 너머릭에서 큰 게 뭐였냐면은 CRDT, CNT 신용카드 발급수랑 레이트텔 핸드폰 연체
핸드폰 요금 연체랑 페이 메소드 A였어요. 이 세 개였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코릴레이션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 세 개의 값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X로 만들어 가지고 X는 데이터 코릴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테스트 트레인을 나눈 다음에 학습을 모델 돌려볼게요. 이 위에랑 똑같이 위에 데이터 나눈 거 이거죠. 요거를 X 트레인, X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를 하는데 이번엔 X가 이 세 개의 값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데이터를 나누고 나서 랜덤 포레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만들고 핏을 한 다음에 성능을 측정할게요. 이 위에 거랑 똑같은 코드인데 다른 점은 X 값이 아까는 엄청 필드 많았는데 3개만 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X 트레인을 찍어보면은 값 3개밖에 안 들어있죠? X 테스트도 찍어보면은 3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능 측정을 해보면은 정확도가 91%가 나왔어요. 정확도는 아까도 92%였는데 필드 3개만 썼는데도 91%면은 뭐 정확도는 꽤 높은 수준인데 대신 이 F1 스코어가 확 줄었어요. 이 F1 스코어는 이 정확도보다 좀 더 0을 0으로 판단했을 때랑 뭐 0을 1로 판단했을 때 1을 0으로 판단했을 때랑 1을 1로 판단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막 조합 평균을 해가지고 정말 모델이 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F1 스코어가 되게 낮은 걸 보니까 값 3개로 했을 때 정확도는 뭐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F1 스코어가 낮은 걸 보니까 그 값 3개로만 하면은 좀 떨어지는구나. 더 심각한 거는 이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를 넣었는데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 100%가 안 나왔어. 그렇다는 거는 값 3개를 쓰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모델에서는 이 값 3개만 써도 막 100% 찍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3개만 써도 되는데 지금 이 모델에서는 3개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가 서비스에서 어떻게 쓰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성능은 측정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프리딕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rf. 이 프리딕트라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 그 함수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들어온 x값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의 막 x값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x input 1은 우리가 값을 3개만 썼기 때문에 3개만 넣으면 돼요. 신용카드 발급수. 신용카드 내가 한 1000개 발급했어. 핸드폰 요금 한 500 연체했어. 그리고 난 페이 메소드, 핸드폰 페이 메소드가 1이야. A야. 라고 더미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프리딕트라는 거 안에 2차원 배열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괄호를 2번 쓰면 2차원 배열이 되고 이 x 인풋 1을 넣으면은 이제 신용카드를 1000개 발급했고 핸드폰 요금 연체가 500이고 페이 메소드 A가 1인 사람이 과연 연체를 했을지 안 했을지가 바로 나와요. 실행을 해보면은 0이 나와죠. 그러면은 이 신용카드를 1000개 발급하고 500의 그 핸드폰 요금 연체를 한 사람은 연체를 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빵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발급 카드를 빵으로 해볼게요. 이 사람은 신용카드 발급 받은 게 없어. 돌려보면 1이 나오죠. 왜냐면은 그 신용카드 발급이 적을수록 대출 연체가 높으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빵으로 바꿨더니 이 프리딕트가 1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그 사용자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50, 51 하면 되고, 만약에 A가 빵인데 신용카드도 빵이야. 그러면은 신용카드가 낮은데 핸드폰 요금이
연체가 50인 사람, 그리고 페이 메소드가 빵인 사람은 대출을 연체할 확률이 적네요. 뭐 이런 걸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일단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그 되게 어려운데 비해서 코딩은 되게 간단하죠. 나중에 이 랜덤 포레스트랑 디시전 트리 사용해서 회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분류, 이 사람이 한다 안 한다라고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집값을 예측한다거나 그런 세세한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방법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썼잖아요. 이거 대신에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쓰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회귀 모델로 바뀌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0하고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게 돼요. 되게 쉽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나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사용해서 예측하는 문제를 풀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해서 분류하는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